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주말인 모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그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탄핵안도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막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즉답을 피했던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며 윤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께 충격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나라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탄핵안 부결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모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왕정을 꿈꾼 친위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다 장악하려 한 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서도 당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안위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 역사적 소명을 잃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친위 세력들은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 생명체의 질병이 됐습니다. 절대 왕정을 꿈꾸는 자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으로 경제와 안보, 외교도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국가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가 가능한데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붙여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모레 저녁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표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아직 표결이 진행 중인데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의지대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애초 민주당이 비상계엄 파동 이후 두 사람 탄핵안을 보류했었는데요. 여당의 대통령 탄핵안 부결 방침에 대응한 반발 차원으로 다시 탄핵안을 꺼내든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하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으로 방탄을 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없는 탄핵이라며 무고 탄핵이 또 탄생했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계엄 관련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위에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와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를 캐물었는데요. 박 총장은 자신은 포고령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법리 검토가 완료됐다고 말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병력 투입 지시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차관은 김용현 장관이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어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오늘 회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이 나왔고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야당은 이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에서 계엄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반대한 사람은 두어 명 있었다며 자신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회외에 계엄군이 진입했던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행안위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외곽 등을 통제했던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계속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서 면직을 재가하고 후임자로 육사 출신인 최병혁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오늘 대국민 사과나 추가 담화를 검토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국방부 장관 교체를 발표했죠? 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로는 육사 41기인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최 대사가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거쳐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당정대 회의에서는 김 전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를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지만 하루 만에 면직을 재가한 건데요.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장관이 물러나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만큼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추가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YTN이 접촉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낼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고위급 관계자는 오늘은 대국민 사과나 추가 입장 발표 같은 거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고요. 다른 참모는 상황 흐름을 좀 봐야 대통령이 회견을 하든 담화를 하든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파문 사흘째 국정은 요동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포함해서 평소 같은 흐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기류가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원래 예정했던 일정은 중단했지만 통상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여권을 통해서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죠? 네, YTN이 접촉한 여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국정 마비로 강조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계엄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의도가 없었다는 게 여권 관계자 발로 흘러나오는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도 통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땐 즉각 철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까지 선포했겠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로 미루어 봤을 때 대통령실은 야권의 요구대로 질서 있는 퇴진이나 하야 등의 조치는 일단 검토하지 않는 듯합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어제 용산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용산의 이 같은 태도는 탄핵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는 여당, 특히 친한계와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인데요. 이 점이 앞으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변수는 지금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입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국회 추천목 3명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탄핵 사건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도 탄핵 사건 심리와 결정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게 근거입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실제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전부 같지 않다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데다 6인이 전원 동의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탄핵의 결과를 낼 수는 있는데 6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해버리면 심리는 진행할 수 있으되 결정에까지는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상체제를 갖춘 뒤 사건을 다뤄야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흔혁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을 전격 추천한 상황.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임박한 상황이죠. 이제 잠시 뒤에 표결이 이뤄질 텐데요. 검찰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고발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탄핵 관련한 검찰 반응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현재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로서도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청사에 정상 출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탄핵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소속 차장,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대행체제에서의 업무 수행 방침과 관련해 간단히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추진 대상은 이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로 모두 3명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건 직권남용이자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게 탄핵의 사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즉시 정지됩니다. 네, 또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 2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2 고발 사건을 배당한 가운데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 4부에 배당했고요. 경찰도 조국 혁신당 등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고발을 접수받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네, 검찰의 대응이 궁금한데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고요.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죄의 경우 내란죄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해서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도 언급되는데요. 반면 직권남용 혐의로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나 이송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비상계엄 충격 이후에 우리 금융시장이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환율은 1,41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고 증시도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류완홍 기자, 현재 환율과 주가의 흐름은 어떻죠? 밤사이 원달러 환율은 1,419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1,410원 초반과 중반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쉽게 1,410원 아래로는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외환 딜러들이 외국계 은행들과 외환을 거래하는 딜링룸입니다. 외환 딜러들은 수시로 변하는 환율을 바라보며 최적의 매수 매도 시점을 찾느라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0.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11시 반 기준 4,8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7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는데 오늘 순매도 폭도 만만치 않습니다. 빨리 시장의 충격이 진정돼야 할 텐데 정부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제 약 6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 밖이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에도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모두 4명이 모인 F4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까지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다만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국제신용평가사 등의 긴급 서한을 보내 신인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조치가 비교적 빠르게 해제되면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올해 4분의 3분기 국민소득 설명회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창구 국민개정부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 일련의 사태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금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 만큼 이후의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전망을 바꿀 단계는 아니라며 금리 선제 인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출입 기자단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제 여파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 본격화 등 정치적인 불안 변수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먼저 내리려면 경제 전망이 변해야 하는데 지난달에 발표한 올해 2.2%, 내년 1.9% 성장률에서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신인도와 관련해서도 성장 동력과 경제 기초 체력은 정치적인 이벤트와 분리돼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와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리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후 8년 만입니다. 오선열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광주 시민이 끝까지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 역사적인 횃불 대성회가 열렸던 5.18 민주광장에 민주화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린 비상계엄에 분노한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윤석열 퇴진을 원합니다. 퇴진을 넘어 이제는 구속을 해야 된다. 내란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산에서도 군사반란 계엄 폭거, 내란 범죄자 윤석열 즉각 퇴진 범시민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내려오셔서 좀 국민들이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도 도심 광장이 시국대회에 나선 시민과 노동자 등으로 물결을 이뤘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대학 동문과 졸업생 1000명은 비상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법치가 다 무너졌고 이번 계엄령도 사실상 어떤 법치라는 모습은 볼 수도 없었고 정말 너무 안담한 마음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8년 만에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군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요. 동시에 그걸 막으려는 또 움직임들을 보면서 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강원과 제주 등 촛불 집회는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탄핵 정국입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 한동훈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죠.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탄핵 표결 날짜와 시간도 특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고민 끝에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심 끝에 계엄을 내가 그렇다고 잘했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탄핵은 막겠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계엄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법 쪽에서 일반적으로 내란죄는 어렵다고 봐요. 내란죄는 이제 내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이게 내란까지는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 많아요. 따라서 뭐 제가 보기에 그 헌법재판소까지 가봤자 어차피 이게 그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래도 이제 그 국정이 마비돼서 혼란만 오지 인용 가능성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내란죄 수사도 착수 안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그 결론이 날 수가 없다. 이게 저는 첫째 이유로 보고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요. 만에 하나 이게 탄핵하고 헌재에서 인용이 됐다. 네. 그럼 이게 누가 최고 수혜자일까요? 그냥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한테 정권 헌납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조기 대선 가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봐요. 정상적인 대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저는 고려 때문에 그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당론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이다.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한테 정권 내주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오늘 이제 밝힌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민주당한테 정권은 내주기는 싫고 그렇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행동은 위헌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 이런 것인데 본인의 처지가 좀 애매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겠다. 이 말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금 어떤 위헌 위법적인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주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정부 상태에서 오랜 기간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동훈 대표의 행동이 좀 무책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판결을 보면서 최소한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본회의장 상황을 저희가 좀 잠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지금 이제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잠시 뒤면 그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과반 이상이면 통과기 때문에 가결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표결을 좀 미루지 않을까 이런 내부 의견도 있었는데 오늘 그냥 하는 거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계엄을 선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인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그냥 절차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을 이 개헌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한 행위로서 내란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중앙지검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지검이 마치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처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서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표수를 좀 세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한꺼번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검사 3명, 중앙지검장이 이제 여기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까지 이제 가결이 되면은 사상 초유의 좀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민주당이 지금 자책골을 엮고 있습니다. 자책골을 엄청나게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의 계엄의 명분 중에요. 중요한 게 예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22번에 걸친 탄핵 남발. 이게 계엄의 명분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탄핵하면요. 이렇게 대통령 계엄의 명분만 일부 그런다고 다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명분을 오히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검사들 평검사까지 다 반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요. 그다음에 감사원도 마비시킨다고 다 반발하고 있어요. 이걸 통과시키면 야 봐라 민주당이
지금 20몇 번째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지 않냐. 이런 게 완전히 역풍이 불 수 있잖아요. 이걸 지금 대통령 탄핵 앞두고 이렇게 굳이 여론의 역풍을 저는 이게 초래한다는 게 그게 전략가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선 차라리 미루는 게 낫었다 이렇게 보시는 이거 하면 이게 누가 예. 잘했다고 할까요? 일반 국민들이. 이걸 봐라. 국회가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국회는 권한 남용이 없습니까? 이게 정당한 탄핵권 행사입니까? 저는 탄핵권을 남용했다 봅니다. 남용. 따라서 이게 오늘 통과는 되겠지만 이게 또 실익도 없어요. 직무가 잠깐 정지돼도 헌법재판소 가면 또 이게 어차피 기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론의 역풍만 오고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만 일말에 주는 따라서 이게 엄청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이틀 뒤에 지금 대통령 탄핵안 저녁 7시에 표결을 하겠다.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날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 표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 부분도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가 일부 동조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을 벌 거라고 보지만 그 대신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고 한동훈 대표를 외톨이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는 통과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지금 자꾸 탄핵하니까 역풍이 분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역풍이 불지 않았고요. 예. 그렇게 역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계엄 선포까지 갔던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민주당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도 화를 내다 보니까 이게 곧 위헌위법적인 탄핵으로 온 것인데요. 대통령이 좀 정상적인 사고로서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서 돌아오기를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권이 위험스러운 오히려 대통령을 좀 위험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소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표결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건에 대한 그 표를 수기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최종 집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결과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는 이번엔 친한 쪽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면 지금 이제 이탈표가 8표 이상이면 탄핵안이 이제 통과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전혀 다르게 분석하고요. 지금 친한 표라는 게 이거 한동훈 대표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도 이제 이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탄핵을 이게 막겠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뜻하고 다르게 탄핵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하면요. 한동훈 대표도 이거 공멸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조기 탄핵과 조기 대선 가면 이거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헌납 반응이 맞아요. 예.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없고 뭐 이번에 이거 지금 탄핵 표결이 늦어지는 거는 아마 이제 이거 탄핵은 이게 다 무기명 아마 투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전자 투표를 안 하고 수기로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이거 늦어질 수가 있는데 통과는 될 거예요. 과반이면 돼요. 원래 감사원장하고 이제 그 검사는 과반이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통과는 될 거지만 아무런 이게 실익이 없는 이렇게 그 자책골 자행이라고 보는 거죠. 예. 탄핵안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다 뭐 불가능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느 나라 의원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이고 정당이 아닙니까? 반인륜적인 헌법 위반을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걸 동조하겠다는 뜻인지요?
그 별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날 계엄군이 진입하는 걸 보고 나는 탄핵에 찬성해야겠다라면서 울분을 토로한 그런 의원들도 제가 봤거든요. 국민의힘에? 예, 국민의힘에서 봤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특검을 만약에 재의결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통과. 그리고 탄핵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저한테 이제 소통했는데 그분들도 오늘 또 내일 이렇게 대화해보면서 또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할지는 봐야겠지만은 지금 뭐 며칠 전에 비해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격앙된 분위기가 있다.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준석 의원은 내가 대충 확인한 거는 지금 6명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분노를 했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뭐 교통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통신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뭐 경찰서를 습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비상계엄 상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비상계엄이 되면 대통령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장악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견제할 유일한 견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가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엄법에 보면 그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을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지금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법상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건 위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지금 실제는 탄핵돼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든 거예요. 예.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표 수가 나온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여당이.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62표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저 그래픽을 안 봐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이거 2, 3, 4, 5, 6, 1, 2, 3, 4, 5, 6 할 때 숫자가 똑같잖아요. 예. 2, 3, 4, 5, 6. 그러네요. 그래서 2, 3, 이게 저 4, 그걸 5, 잊을 6이네요.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볼 때 2, 3, 4, 5, 6이니까 예. 제 말은 이게 그때하고는 틀리죠. 예. 그때는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했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주도세가 없죠. 예. 그다음에 그때는요. 또 이게 야당이 상대적으로 대안이 문재인하고 이제 안철수 호칭 생략하면 두 분이 대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안철수 정도 뭐 이게 무난하다. 대안이 이런 일부 여론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안은 이재명, 조국입니다.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 선거 앞두고 뭐 연기 요청해도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 때문에 대통령이 못 나와요. 저 살살 못 논다 봐요. 1심에 징역인데 3개월이면 끝날 텐데 어떻게 범죄 10몇 개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민주당의 입장은 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 법조인의 관점에 보면 10몇 개 재판받고 있고 하나가 당수 무효에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야, 그럼 탄핵하면 이재명, 조국한테 정권을 주되나? 그때 문재인, 안철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대안이 있어야 탄핵할 거 아닙니까? 예. 사유도 마찬가지고요. 예. 따라서 저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런 게 대량 이탈표 있죠. 그때 당이 또 두동강 났잖아요. 예. 바른정당 나가고 이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안철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뭐 하야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탄핵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안철수를 직접 만나봤어요. 예. 본인은 언제요? 조금 됐어요. 한
1, 2주? 네. 근데요, 1, 2주면 최근이잖아. 예. 근데 본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했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한다. 예. 이게 확고하게 이야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반대하는 분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겠습니까? 그 정치적 책임 하야하고 예. 탄핵의 후유증은 탄핵은요 되지가 않아요. 왜? 헌재가면 국정이 몇 달 동안 180일간 마비가 돼버려요. 예. 하야하고 틀리잖아요. 예. 저는 이게 다 반대할 걸로 봐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어쨌든 표결이 지금 이틀 남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어떨까 좀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 접촉도 하고 좀 그럴까요? 개별 접촉도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탄핵이지만 지금 이 무정부 상태가 탄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년 6개월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5개월 만에 다 정리가 됐거든요. 탄핵 재판도 정리됐고 차기 대통령까지 정리됐어요. 근데 2년 6개월 동안 좀 내각도 총사퇴를 하고 누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태고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대표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헌 위법인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든 대통령을 계속 2년 6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그런 무정부 상태를 방치한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정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빨리 시간을 갖고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준비를 좀 여야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도 그럼 같은 날 하겠다는 건데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다르게 봐요.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탄핵에 찬성을 하지 않고 뭐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통과되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벌써 여지를 둔 거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죄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야당 탓, 의사 탓, 언론 탓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건데 결국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 정도는 제물로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탄핵은 막는 거 찬성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는 굳이 막지 않겠다. 이렇게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둘 다 부결될 걸로 보는 게요. 부결. 예. 오히려 이제 이것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못이에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된다도 예. 이게 전략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중요한데 이렇게 분산되면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내가 이게 대통령 탄핵은 막는데 김건희 특검법 하나 찬성표 주자. 예. 이러면 이게 분산될 수가 있잖아요. 힘을 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예. 근데 김건희 특검법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게 그게 뭐 중요한 실익이 있나요? 도이치모터스 있죠. 그 전주가 벌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4년 6개월 수사했는데 몇 년 수사해가 그래 벌금 좀 때리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는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가 몇 년 걸릴지 몰라. 그때 되면 임기 끝나갈 텐데 그게 무슨 실익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 정권 초면 모르지만 예. 지금 정권이 위기 상황에 김건희 여사 특검 해봤자 이게 무슨 정권을 흔드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제 말은 이것도 민주당이 상당히 전략적 판단 착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표결하는 게 민주당에 이롭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히려 근데 내가 두 표면 그래 예. 한 표는 내가 김건희 특검 찬성해 줄게. 예. 나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 이럴 의원도 있을 수 있잖아 몇 명이라도.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민주당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어차피 이게 2년 임기 남았는데 예. 제 말은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힘을 자꾸 분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굳이 같은 날로 하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저는 같은 날로 한다는 게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탄핵은 못 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통과시킬 수 있다. 예. 우리 그렇잖아요. 2명을 주면서 2개 다 줄 수는 없지만 예. 하나라도 주자 이런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내심 탄핵은 좀 안 통과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해야지만이 예. 수사가 내란죄로 될 것이고 그래서 탄핵이 확실해질 건데 검찰이 대통령을 손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3개월 내로 선고하라고 하면서 결국 검찰이 내란죄 수사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억울하고 분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되면 헌재로 가는 건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인 거잖아요. 그건 어떤 변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탄핵이 의결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원래는 법에 7명 이상만 심리 의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해서 가처분해 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6명도 심리는 할 수 있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장일치가 되면요. 예. 의결도 가능을 하다고 저는 봅니다. 심리 의결이 같은 조문에 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구성이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이에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이에요. 예. 문영배, 이미선 예. 2명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고 예. 나머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명했어요. 예. 그럼 6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9명 채우려고 민주당이 오늘 마은혁, 정계선 2명을 이렇게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5대 4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 4월에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퇴임을 합니다. 그렇군요. 문영배, 이미선. 어떻게 보면 제일 이게 진보 진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7대2가 돼요. 내년 4월 전에 결과 못 놉니다. 12월 달에 해도 박근혜 대통령 때 3개월 만에 놓은 거는 아주 이례적으로 수사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속하게 해서 8대 놓았죠. 예. 근데 정상적으로는 180일 보통 걸립니다. 180일, 6개월 정도가 그렇게 걸린다는 법에 거죠. 돼 있고 예. 다 그렇게 걸렸어요. 예. 검사나. 그러면 예. 이게 내년 4월에 2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 2명이 퇴임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저는 헌재에서는 뭐 민주당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구성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누가 임명했다고 뭐 그렇게 뭐 결정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헌재가 지금 3명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도 민주당이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만약에 6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6명이 결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6명 만장일치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죠. 9명 중에서 6명이 나올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임명했냐 국회가 임명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냐 이것만 가지고 너무 기술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면 예. 위헌 위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수인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교적인 해석은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더 심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여론조사 나오겠습니다만 뭐 10%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국정 마비 상태잖아요. 근데 이 국정 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그럼 옳은 것이냐.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을 고민할 거라고 봐요. 예.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 채우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내가 막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지지자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로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당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당내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당론이 모아진 것은 아닌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거는 이제 아주 잘못된 거죠. 잘못됐습니까? 저는 이제 단호히 한동훈 대표 결정이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 의원은 아직 친윤이에요. 그렇잖아요. 친한 의원은 이제 20명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탈당한 경우는 있죠. 지금 임기가 이제 2년 반 이상, 이게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그 친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압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다수고 과반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걸 다 버리고 이게 다 탈당하면요. 그러다 임기가 2년 넘게 지금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집권 여당도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보수가 두 당으로 이게 쪼개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저는 상당히 이것도 한동훈 대표 친한 의원만 가지고 혼자 이게 독립해서 정치에서 이게 과연 대통령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어떻게든 이게 대통령과 함께 가야지. 저는 이렇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옛날에 홍준표 시장의 예도 있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당식 있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에 승리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수 우파를 이렇게 모아서 붙어도 이게 진영 싸움이에요. 무조건 이게 1, 2% 싸움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근데 윤 대통령을 탈당, 출당시키고 친윤 다 배제하고 한동훈 대표 그러면 대권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 조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묻게 되는 겁니까? 책임은 이제 지금 벌써 야당이 탄핵이라든지 또는 이게 고발한다잖아요. 이런 걸로 물어야죠. 아니 집권당의 대표가 따로 개별적 책임 물어야 됩니까? 그거는 야당이 지금 계속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그걸로 저는 충분히 된다 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친한계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탄핵이 부결되고 수사 과정으로 갔을 경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돼서 김건희 여사 수사받죠. 그리고 내란죄로 대통령 수사받죠. 김영현 국방부 장관 수사받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정부 상태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멘붕이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탈당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아니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분을 1호 당원으로 데리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탈당을 요청한 거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검찰이 안 움직이면 아무런 수습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법무장관일 때와 지금 아닐 때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좀 촉구해서 진짜로 이 계엄 선포에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계엄과 관련한 해제 요구와 관련해서 국회로 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당사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당대표가 국회의사당 앞에 있으면서 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혼선을 주고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오라고 한다? 이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말 잘못한 것이고 당대표를 자꾸 왕따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대표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하면 당대표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저는 사퇴하든가 아니면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 계엄 선포 그리고 그 해제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처신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책임질 일이 없다 보는데요. 아 그래요? 당사로 부른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럼 그러면 여러 가지 의원들에게 의견을 좀 취합해보고 중진들도 모아보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표결에 참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당사로 갔던 의원. 표결 안 해도 과반이면 했었는데 190명 만장일치를 했잖아요. 그럼 여당이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바로 뛰어가가지고 이게 반대 의견 바로 해야 됩니까? 의견 수렴해보는 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당에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추경호 대표가 저는 뭐 긍정적으로 계엄 선포를 본 건 아니고 예. 워낙에 급박하고 진짜 이게 다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처신하자. 예. 아니 그 뭐 해제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진상을 파악해보자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저는 아직 마침 이게 엄청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봐요.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요. 경찰청장이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못 들었다라고 해요. 그냥 대기하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4시간 동안 대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을 때 군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계엄을 하는 것인데 경찰청장이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신원식 안보실장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예. 원내대표실로 부르든 국회로 불러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니들은 당사로 와 해놓고 자기는 국회에 있는다? 이거 자체가 실은 대통령이 우왕좌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황당한 결정을 하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혼선만 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통령의 뜻대로 일단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막았다.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의 책임감 있는 예. 행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냥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대부분 침묵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그 과정에서 한동훈 체포조가 있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항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거는 진상 규명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오늘 이게 또 그게 체포조가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이제 그 반박도 나오잖아요. 이걸 섣불리 저는 단정할 이유 갖고 진상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체포한 다음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 포고령에 정치활동 자유 제한이 있으니까 아마 그 개별적으로 밑에 이제 그 계엄사령관이나 거기서 판단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체포조는 저는 믿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예. 국회 총 들어간 병력이 얼마냐면요. 280명이에요. 진짜예요. 국회에 보면 상주인원이 얼마입니까? 국회 경비대에도 이게 더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보좌진들 있죠. 국회의원들이 있죠. 진짜 국회를 마비시키고 체포하려면요. 일개 사단병력이 가도 쉽지 않아요. 그 총탄도 가져가지 말아 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1시간 뒤에 갔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체포하거나 마비 이건 아니다. 예. 대통령이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게 국회의 어떤 무소불위,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고, 국민한테 절박과 호소지. 저는 체포조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지. 예. 단정할 수 없다 봐요. 예. 뭐 답변은 한 대표가 항의하니까 그 체포조가 있었다면 포고령 1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다는데 그 답변 자체가 그럼 부인은 안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인정한 것 같아요. 정치 활동을 대통령이 금지시켰으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 활동 금지 때문에 했을 것 같다라는 취지라는 거니까 결국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의 대표실로는 가려고 했을까요? 꼭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야당 대표하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일단 위법적인 체포고요.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를 하려고 한 건가요? 대통령이 위협을 주고 싶었다, 공갈을 주고 싶었다. 이 대상은 그거잖아요. 야당이 예산안을 삭감하고 특검을 하고 탄핵을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종북 세력이다. 반국가단체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를 체포합니까?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여당 대표도 내 부하여야 되는데 내 부하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냥 체포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계엄 선포가 더 위헌이고 더 위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박 안 할 수 없는 예. 게 자꾸 체포조 이야기하는데 예. 체포조가 이게 몇십 명인지 그 숫자도 밝혀되겠지만 진짜 체포하려면 한동훈 대표 집으로 먼저 갑니다. 자택으로 가서 이게 체포합니다. 계엄 맨날 보면 알잖아요. 예. 아니면 이게 당대표실이죠. 이미 국회에 들어와서 수백 명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280명 중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포조 50명
우원식 의장 체포적 뭐 50명. 그럼 이게 누가 계엄합니까? 자꾸 이게 체포적 근거도 없이 체포적 운운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 몇십 명 갖고 국회를 가서 국회를 다 막아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결정한 선택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하고 김용현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현 그러니까 전 장관인 전 장관이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한 모양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 시절 그랬잖아요. 이건 계엄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지금 21세기 어떻게 되냐. 예, 어떤 잠시만요. 분이... 지금 국회 네. 본회의장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을 보여주시죠.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소추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모두 가결됐습니다. 가결 그 투표 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이제 4명 모두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표수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뭐 지금 보니까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가결 표수가 가장 좀 그래도 적게 나타났네요. 지금 감사원장 최재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1명 있죠. 지금 수사하면서 그 7차, 8차까지 소환 통보했어요. 지금 계속 민주당은 이해충돌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김건희에서 가족을 왜 거부권 하냐. 그러면 돈봉투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출석은 안 하고 수사는 안 받으면서 그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이해충돌 아닙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해봤자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실익이 없어요. 어차피 헌재에 가면 다 기각이 됩니다.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이거 봐라. 국회가 이런 식으로 탄핵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 탄핵권이 국회에 있다 해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남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역풍만 불 거로 봐요. 네. 뭐 여권 관계자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계엄 선포는 먼저 경고성이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렇게 다 탄핵시키는 이런 정국에서 뭐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여권 관계자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하니까 화가 나서 경고성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위헌 위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니 뭐 계엄 선포라는 건 결국에는 군병력으로 총칼을 들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정치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인데 이걸 경고성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뭐 해외 도피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빨리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발 그 여당에 대한 수사, 이런 계엄에 대한 수사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하면서 2년, 3년 지나니까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역풍이 불지 않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국회에서 이제 국방위가 열리고 있고요.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계엄 선포를
대통령 발표를 보고 나도 알았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박안수 총장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계엄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들어갔죠? 예, 나중에 언제 보냈습니까? 시간을 묻습니다. 언제? 그 부분은 들어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박안수 총장. 그러니까 그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인데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발표를 듣고 알았다는 거거든요.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이게 아마 워낙에 그 보안을 유지하면서요. 워낙에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치밀한 준비나 이런 게 전혀 없은 건 분명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거의 아무도 몰랐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그 어떤 언론에 보면 그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언론에. 예. 제 말은 이게 그만큼 이게 보안을 하다 보니까 실행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까? 그 단계에 있습니다. 기사가. 예. 그리고요. 장관들도 이게 대부분 몰랐던 것 같아요. 장관들도 이게 영문도 모르고 이게 국무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실제 그 제가 보기에 김용현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이 정도는 이게 알았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장관은 깜짝 놀라서 이게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뭐 계엄 사령관도 이게 그 늦게 그만큼 이게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럼 이게 그 누가 명령했는지는 그렇게 이제 더 진상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예. 김용현 장관이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실제 특정 사령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앞으로 조사를 해보면 알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계엄 사령관의 최초 지시로 인해서 헬기가 떴고 이런 게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헬기 뜬 것도 누가 지시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다고 봐요. 이 계엄을 동의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없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입틀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암고 선배로서 대통령과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위헌위법적인 상황에 같이 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정말 이게 코미디 같은 게 어떻게 경찰청장도 모르고 있고 안보실장도 모르고 있고 계엄사령관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스스로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욱한 마음에 야당에 화가 나서 여당 대표에 화가 나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황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로 수사가 가능하면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굉장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황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계엄 사령관도 모르게 헬기가 뜨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한 게 사실이라면 애초에 그러면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 아마 이제 그 저는 김용현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래 계엄법에 두 분이 계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또 충안고 같이 동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 전 두 분 정도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뭐 이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뭐 적극 건의한 것인지 대통령의 생각을 이행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추후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떻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력을 봤을 때 대통령과 상당히 좀 내밀하고 좀 친밀한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 봅니다. 모든 게 건의한다고 받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이 워낙 국회가 지금 너무 이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이지 김용현 장관이 적극적으로 하려면요. 그분이 그래도 군인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신 분이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는 형식적으로 김용현 장관이 건의가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사의 표명하고 이게 면직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대통령의 행위고요. 저는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국민께 설명하고 이게 맞다 봐요.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교체가 이제 확정이 오늘 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충암고 선배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용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집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계엄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은 이 사표를 수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8기의 예비역 중장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거쳐서 이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다 2022년에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계엄 준비설이 제기된 것이 이 시절부터입니다. 정부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이 경호처장이 3천여 명의 지휘권을 갖게 된 건데요. 이후에 계엄설은 잠잠했다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자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김 전 장관은 과거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에 안타깝게 숨진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계엄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직접 말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과연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김용현 전 장관 오늘부로 이제 전 장관이 됐는데 사실 최상병 사건 때도 계속 이름이 거론됐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또 선배고 아마 국방부의 인사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실세인데 그분조차도 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 어떤 군인이 따르겠냐,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은 하기 싫은데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하긴 했고, 근데 이게 정말 총칼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란죄로 처벌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허술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서는 위험하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지금 탄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또 이런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안일한 불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땡땡땡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아마 근데 본인이 상당히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분입니다. 아주 엘리트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신조 탑에 새겨진 걸 아마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단장 할 때도요. 항상 뭘 했냐면 이제 군인은 이게 안전하게 베개를 베고 자는 게 아니다. 항상 이제 창과 칼을 베개로 삼아서 이게 자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군인의 걸어왔던 길을 걸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계엄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모든 보안이라는 거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은 누구 부하직원이나 누구한테 책임 떠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설명했잖아. 내가 이 국회 무단 행위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리는 경고로 내가 했다. 따라서 저는 김용현 장관한테 너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최초에 건의한 사람이 아니고 지시를 받은 거가 아닐까 그렇게 보시는 법상으로는 거군요. 건의를 하게 돼 있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이고 대통령이 책임지지 대통령이 비겁하게
뭐 참모한테 책임 떠는 이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당당하게 아마 맞서 소명하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예. 따라서 저는 뭐 김용현 장관이 뭐 도망을 간다고 지금 이게 박선원 의원이 말했습니까? 예. 그거는 모욕이라 봅니다. 군에 대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도피설을 주장한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반은 예. 근거가 있고 예. 뭐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예. 주장하면 안 된다. 제가 아직 예. 근거를 못 봤기 때문에 예. 그걸 이렇게 지적해 둡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밤에 계엄이 결정되기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상당히 좀 반대했다. 정말 강력하게 한덕수 총리도 반대했다. 이런 내용은 전해지고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반대했다. 이런 내용은 뭐 들은 바가 없어서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 계엄이 막 터졌을 때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데 누가 대통령 한번 잡고 기자회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이 대통령에게는 정말로 심한 자책인데 자책골이 되는 건데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다 막무가내로 말리는데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딱 한 명. 김용현 전 장관은 확실하게 대통령과 같은 편이었다라고 보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반대할 수가 없었겠죠. 김용현 전 장관은 속으로는 반대하지만 겉으로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빨리 해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통령이 그나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어쨌든 이것은 다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이나 담화나 이런 계획은 없다고 하거든요. 언제쯤 국민 앞에 이 관련해서 좀 입장을 밝혀야 될까요? 저는 뭐 오늘 이게 놓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 원래는 이제 오늘쯤 뭐 10시에 한다 이런 말도 있었죠. 예, 오늘 오전에 원래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7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표결이잖아요. 아마 내일이나 저는 빠르면 오늘 저녁에 놓을 수 있는 거고요. 탄핵 표결 전에 할 것이다. 예, 전에 입장을 예. 표명하는 게 맞죠. 예. 그래야만 이게 또 탄핵 표결할 때도 참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대통령이 지금 숙고에 숙고를 하고 있을 거고요. 뭐 빠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와야 그러면 이게 토요일 날 표결에 뭐 참조되니까 그렇게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뭐 숙고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예. 어떻게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물론 이제 포고령 전에 계엄 담화문에 넣어줘. 지금 이제 국회가 22번의 탄핵부터 국정 마비하고 예산을 이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지금 이게 대통령실도 마비되잖아. 예산을 0으로 다 깎아버렸어요. 특활비나. 따라서 이제 이런 배경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소상하게 아마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진짜 만약에 계엄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 옛날에 봤잖아요. 진짜 그게 내란이나 뭐 되려면요. 군인들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막 유혈 사태부터 그때 계엄 봤잖아요. 이번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국회의원들 들어오게 한 거예요. 280명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군인들 늦게 출동시켰어요. 1시간 뒤에. 그다음에 총 같은 거 이게 총기를 휘두르지 마라.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딱 국회에서 법에 따라 해제 요구하니까 바로 해제 요구 국무회의 했지 않습니까? 모두 이게 저는 법에 따라 이거는 절차라 보거든요. 절차만 보면 예. 물론 이게 계엄 요건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만 보면 예. 그대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런 이제 과정을 아마 대통령이 그 배경과 그다음에 그 과정 예. 그 의도까지 아마 소상하게 국민한테 설명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예. 뭐 과정 설명만으로 되겠느냐 또 이런 뭐 따가운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뭐 대통령의 사과나 혹은 뭐 거취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또 추측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를 국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12월 초에 기자회견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때 고개를 숙이셨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그래 좀 뭐 대통령이 잘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신뢰는 저는 제로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무엇을 사과하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야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싫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진정성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진정성 없는 사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야당 탓하고 여당 대표 탓할 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대통령이 빨리 기자회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대표도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그럼 계속 저희가 경내에 머물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예상됩니다. 특히 저희 당은 저희가 지휘하는 입장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또 다른 당과 대표님들, 다른 당 원내대표님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되게 좀 재판부가 받아들일 여지가 좀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대표님? 통상 경우는 선고 용지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려볼 뿐이죠. 네, 조국 대표가 12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늦춰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지금 이제 그 정치하고 법치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조국 대표는 이게 본인이 아마 12일에 선고되면 구속되는 걸로 2년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도소 가는 사람 중에 뭐 안 바빠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거지. 뭐 할 일 없어 안 바빠 한가해서 교도소 들어갑니까? 저는 이게 바로 법치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여의도 하더라도 조국 대표 없어도 다 이게 여의도 잘 굴러갑니다. 거기에 후임자도 있고 그 비례 13번 이번에 그 신학대 교수가 또 승계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수석 최고위원이 또 당대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게 본인이 지은 죄만큼 저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고 대법원에서 그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예정대로 선고할 걸로 봅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원래 선고 연기는 좀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의 일환이겠죠. 예. 네,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상태로 정치적인 혼란, 격변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이 상황에서 탄핵을 주도해서 그 결과물을 내고 싶은 어떤 생각,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잘 안 받아들여 줄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한 번 정도는 받아들여 줄지 모릅니다만 탄핵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재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재판 일자가 내일 불출석 사유서를 이제 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몇 번째냐고. 옛날에 대정부 질문한다고도 이게 불출석.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녹화한다고요. 당대표 이게 재선을 녹화한다고 또 불출석. 보통 사람들이 2번 안 놓으면 구속합니다. 제 말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6일 할 일이 뭐 있냐고요. 표결도 이게 7일 저녁이에요. 6일날 재판했는데 이 재판이 지금 2년 동안 위례밖에 못했어요. 대장도 유동규 신문에게 하다가 중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게 법치를 무시하니까 이게 혼란이 오고 이런 게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국회가 되다 보니 이번 사태까지 터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면 이게 이재명 대표 1인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다 보니 이게 저는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빨리 재판하러 가십시오. 저는 판사가 절대 허락해주면 안 돼요. 그 위정교사 무죄해준 판사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받아주면 일반인들도 안 갑니다. 일 있다고. 전 이재명 대표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아무 할 일 없어요, 이재명 대표. 이런 일이 안 가면 이게 우리 재판받으러 갈 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뭐 당장 할 일이 없다고 아니 하시는 이런 건 정도 단정적인 할 일 말씀. 없는 국민이 어디 있냐고요. 재판받으러 가는 국민 중에 할 일 없어 다 재판받으러 갑니까? 피고인이면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제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안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에게 재판 잘 받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인한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년 6개월 동안 내내 수사받고 있고 아직도 수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인이라든가 본인은 수사를 안 받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좀 대통령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종의 뭐 탄핵 정국이 이제 펼쳐진 것이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좀 희석할 수 있는 호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도 많잖아요. 또 반면에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귀국을 하고 오히려 이제 비명계가 더 부상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지금 이제 그 재판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침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침대 재판을. 왜냐하면 이게 무죄는 어려우니까 대선까지 이게 연장을 해가지고 대통령 돼버리면 이게 중단되지 않겠나 이런 의도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 저번에 사무총장이 답변도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된 데서 재판이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형사소추에 특권만 있지 재판이 특권 없다. 이걸 명심하시고 본인이 대통령 꿈이 있다면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 전에 신속하게 재판해서 내가 깨끗하게 무죄받고 나와야 된다. 저는 재판 도중에 있는 피고인을 국민이 뽑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결국은 재판 지연이에요. 이재명 대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마 비명 김경수 지사도 모든 일정 취소하고 지금 극극 귀국했잖아요.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도 광폭 행보를 보이고 김부겸 전 총리도 계속 특강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 이재명 세력들도 이제 기회다. 조기 대선이면 아마 우후죽순처럼 계속 당에서 플랜 B가 나올 거로 봐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야권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모레 7일 저녁 7시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떤 날로 기록이 될지 표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은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 계엄 선포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며 사실상의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TV를 보고 알게 됐다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린 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적절히 작동하는 걸 보고 싶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s democracy is robust and resilient,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peak out publicly and engage privately with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that continuing as we go forward.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온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and that would be met by the will of the people. 미국 신문들은 한국 계엄 사태를 일제히 일면에 실었습니다. 사설을 통해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최대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가라앉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이라고 지적하며 위헌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의 시험을 견뎌냈다고 썼습니다. 탄핵안 발의 이후 상황도 신속하게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면 놀라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And I'm actually kind of sympathetic to that. I think the opposition has kind of hounded him a little bit unnecessarily, but this is such a wild overreaction that I would be amazed if he's forced to resign or is impeached. 대북 전문가인 시드니 사일러는 북한이 지금 상황을 악용해 도발을 벌일 경우 윤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셈이라며 당분간 조용히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어제 저녁 하야시 관방장관과 이와야 외무상, 나카타니 방위상과 함께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 등을 포함해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 중에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해왔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방안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도 이르면 이번 달 추진하기로 한 한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란 의원 연맹도 예정됐던 한국 방문을 보류했습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2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계엄농단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군과 국민이 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망상의 기초에 의료인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하고 처단한다고 선포했다며 폭압적인 문구를 계엄 포고령에 넣은 당사자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에 주말 아침에는 반짝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정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고 점차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강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에 경기와 충남 서해안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오후에는 강원 지방으로 확대할 전망인데 일부 지역은 비나 눈이 금요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 눈으로 내린다면 강원 영서남부와 제주도에 1에서 3cm, 그 밖의 내륙에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지난번과 같은 폭설 수준은 아니지만 저녁 퇴근길과 아침 출근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비와 눈이 살얼음을 만들 수 있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서해상의 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유입되면서 5일 목요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중부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은 눈이 내려 쌓이진 않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경기 북동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 속에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강원 영동 지방은 눈비 예보 없이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이후 주말에는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력당국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는 내년 1월 셋째 주 평일 오전으로 92.8에서 97.8 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한파가 닥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극한 상황의 경우 전력 수요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전력당국은 지난해 겨울철보다 5기가와트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10.2기가와트의 공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오늘 시작돼 평소보다 적은 열차가 운행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출퇴근 대란은 없었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5선과 경의중앙, 수인분당선 등은 오늘 출근 시간 평소의 90% 수준의 운행률을 보였는데 시민들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다만 KTX는 평소의 67%,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와 62% 수준으로 축소 운행되고 있어 승객들이 이동 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화훼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하우스 한 동과 화훼 작물이 타 소방서 추산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인천 간석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쌓여있던 폐자재 더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건물 벽면이 일부 그을렸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화성시 괴랑리에 있는 폐유 처리 공장 1층짜리 사무실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등 13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한 개 동과 집게차 한 대가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상황을 보면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의 관계는 완전히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협회 주최 올림픽 포상식에 불참하고 보란 듯이 농구장에 간 게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대공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과 BNK 경기. 중계 카메라에 관중석에 앉아있는 배드민턴 안세영 모습이 잡혔습니다. 같은 소속팀인 삼성생명 농구 경기를 보러 온 겁니다. 이날 경남 밀양에선 파리올림픽 포상식이 뒤늦게 열렸지만 여기에 불참하고 대신 농구장을 선택했습니다.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에게 포상금 1억 원이 지급됐는데 소속팀 감독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올림픽 이후 국제대회 첫 우승을 하고 돌아왔을 땐 인터뷰 답변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협회 관련 질문이 예상되었기 때문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처음으로 좀 소감은 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협회와 후원사를 압수수색했고 김태규 회장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안세영 폭로 이후 시작된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최근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안세영 선수를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더 기다려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시즌 왕중왕전과 국가대표 선발전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한 동거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여자농구의 살아있는 전설 김정은 선수가 개인 통산 최다 득점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20년 가까이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기록인데 꾸준함의 비결은 뭔지 김영수 기자가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김정은이 경기 시작 25초 만에 점프슛으로 림을 가릅니다. 개인 통산 8,141번째 득점.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정선민의 개인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7,000점에서 8,000점 오는 그 사이에 진짜 좀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대기록을 달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 2005년 겨울 처음으로 프로 무대를 밟은 김정은은 2,000득점부터 8,000득점까지 1,000점 단위 기록에 모두 최연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채운 꾸준함으로 여자 농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이름 석자를 새겼습니다. 부상 이슈가 너무 많이 있어서 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몸 관리나 이런 재활이나 웨이트 부분에서는 어떤 선수보다 진짜 소홀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정은은 우리은행 시절 두 차례나 통합 우승을 달성하며 무관의 한을 시원하게 풀었고 챔피언전 MVP에도 올랐습니다. 어느덧 데뷔 20년째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에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하위권을 전전하는 친정팀 하나은행을 위해 올겨울에도 변함없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좀 더 큰 무대에서 뛰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 동기부여가 챔프전인 것 같습니다. 농구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고난과 역경을 버텨낸 김정은. 역대 최다 득점자라는 값진 결실을 맺은 베테랑은 이제 온 힘을 다해 선수 생활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4차장 검사,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헌법상의 사유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 건 탄핵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 관련된 지금 표결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부 탄핵에 이 중앙지검은 이 헌법상의 사유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 건 탄핵의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주요 수사에 대한 마비가 우려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안 문제로 정부와 대치하던 프랑스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2년 만에 정부가 붕괴하면서 프랑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내각 총사퇴를 강제하는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내 일당인 좌파연합과 극우 국민연합이 손을 잡은 결과입니다. Majorité requise pour l'adoption de la motion de censure 288. Pour l'adoption 331.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표결로 무너지는 건 과거 드골 대통령 때 이후 62년 만입니다. 이번 사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90조 원 규모의 공공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정부 예산안은 좌파 극우 진영 양쪽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바르니에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는 단독 입법권을 발동했고 이런 극단적 선택에 맞서 야권은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h bien, il ne reste qu'une solution. Nous demandons maintenant à Emmanuel Macron de s'en aller. Pour protéger les Français, Monsieur Boulot, il n'y avait pas d'autre solution que cette solution-là.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정부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서둘러 후임 총리를 지명하고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지난 7월 조기 총선에서 패배한 마크롱 대통령은 원내 일당의 총리를 넘겨주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법력권에서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경우 전국의 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낙관론과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3대 주요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9% 올라 45,0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45,0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3% 뛰어올랐고 S&P 500 지수는 0.61%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실적 기대감이 다시 커지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Investors feel the AI trend is for certain. Companies that are showing they have products that can be making a difference or they're going to be participating are being continually rewarded in this market.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됐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묻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냉각될 위험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근거로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금리를 내렸습니다. 파월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그림자 의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차기 행정부와 제도적 관계를 잘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6시간 만에 끝난 계엄 선포로 한때 급락했던 한국 관련 상장지수 펀드는 보합권에 머물며 숨고르기를 나타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하라고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지금 김 전 장관 관련해서 해외에 도피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이걸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권 중심에서 지금 김 전 장관 관련한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겨울 날씨 속에 서쪽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장 연결해서 날씨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날씨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초겨울 날씨 속에 공기는 무척 차갑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강해서 체감하기에 더 추운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8도로 예년보다 다소 높지만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습니다.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충청과 전북 지역은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비구름은 점차 중서부와 제주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는 5mm 정도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 한때는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대전이 10도, 광주는 11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휴일까지 호남과 제주도에는 눈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작은 불이 크게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